아직 살아계시지만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 처음 이상한 점을 느낀 건 10여 년 전 내가 중학생이던 무렵이었다. 어느 날 문득 어쩐지 할아버지 머리가 커진 것 같은데? 라고 느낀 게 시작이었다. 어머니에게 말을 해봤지만 어머니는 전혀 모르겠다는 대답이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런 것도 같았지만 가끔씩 할아버지를 보면 역시 머리가 커져서 사팔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로부터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한밤중에 계속 집안을 걸어다니게 되었다. 언행이 딱히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특히 11시쯤 되는 늦은 밤이면 내 방에 찾아와 빨리 자라고 화를 내곤 하셨다. 화를 낼 때면 할아버지의 눈이 가운데로 쫙 쏠린다. 눈알뿐 아니라 눈 자체도 옛날보다 가운데로 몰려서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졌다. 몇 번이고 다른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봤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들어주질 않았다. 할아버지는 수면제로 잠을 청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도 머리는 조금씩 커지고 눈이 점점 이상해진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상경에 집을 나왔다. 그 이후 집에는 거의 들르질 않았다. 솔직히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족들도 전부 무서웠다. 1년 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울증을 앓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였다. 약 때문에 몸 안에 나트륨이 빠져나가 언행도 이상해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셨다는 것 같았다. 무서움은 남아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귀여워해 주시던 할아버지셨다. 나는 고향에 돌아가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닌겔도 뽑아버리는 탓에 개인실에서 침대에 묶여 있다고 했다. 병실 문을 연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머리는 2배 가까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이목구비는 전부 중앙에 모여 있는데 눈은 이제 양눈이 가운데에서 딱 달라붙어 있는 수준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몰린 눈으로 나를 쓱 쳐다봤다. 나에게는 할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다.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은 나를 보고 가족들은 놀랐다. 할머니에게 야단을 맞고 망연자실한 채 할아버지 곁으로 끌려갔다. 할아버지는 자고 있었다. 약의 영향인지 얼굴은 부어 있었지만 머리가 부어오른 건 아니었다. 내가 이상한 것일까? 아까 그 모습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나는 내 눈에만 보이는 할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의 변화가 할아버지의 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을 했지만 기분 나쁘다거나 그럴 리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제대로 들어주질 않았다. 나는 포기하고 문병을 끝내자마자 도쿄로 돌아왔다. 하지만 역시 할아버지의 상태가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다. 혹시 가족들은 언제나 같이 있다 보니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떨어져 사는 삼촌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다. 삼촌은 혼자서 멀리 떨어져 살며 고향에는 좀 채 내려오지 않는 분이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전공을 공부하며 조교수로 일하는 분이라 나는 취직이나 진학에 관해 종종 삼촌과 상담하곤 했다. 삼촌에게 내가 봤던 것들을 이야기하니 삼촌의 분위기가 확실히 이상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바쁠 텐데도 굳이 다음날 심야 신칸센을 타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다. 나는 삼촌과 이야기를 나누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삼촌의 할아버지, 즉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만년에 똑같이 우울증과 뇌기능 장애를 앓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삼촌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의 머리가 부어올라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는 게 보였다고 하고,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점차 머리가 더 부어오르는 것 또한 나와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조차 해결법이나 대처법은 삼촌도 모른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죽기 직전 모습을 보면 그 집에는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장례식에도 못 갈 것 같다. 가고 싶지만 그런 꼴은 2번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 삼촌이 본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을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티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더 이상 할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빠친코의 징크스. 무개념 인간들의 가치관이란 상상을 초월한다. 종종 한여름 빠친코 가게 주차장에서 아이가 차에 갇혀있다 질식사했다는 기사가 나오곤 하지. 그건 빠친코 하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징크스 때문이다. 아이를 아슬아슬할 때까지 더운 곳에 방치하면 크게 딴다라는 거지. 거기에 잘 참아낸 아이는 참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대성해서 부모를 잘 모신다는 헛소리까지 더해서 말이야. 말이 좋아서 징크스지. 잘 생각해보면 아이를 산재물로 바쳐 빠친코에서 돈을 따려는 수작인 셈이다. 빠친코 중독자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남도록 하는 노하우 같은 것도 나돌고 있다. 몇 월에는 몇 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느니 하면서, 물론 그딴 노하우가 맞을 리가 없으니 아직도 아이들이 차 안에서 질식당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과연 다행일까? 몇 번이고 찜통처럼 숨막히는 차 안에서 부모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천천히 죽어가는 꼴을 당해야만 할 텐데. 아직도 여름철 빠친코 가게 주차장에 가면 차 안에 갇혀있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